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다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대표하는 명재상 유성룡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성룡 하면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을 미리 대비했던 재상이자 이순신 장군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지켜낸 인물로 기억하실 겁니다. 뛰어난 학문과 안목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유성룡이 평생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름난 학자도 아닌 높은 벼슬아치도 아닌 집안에서조차 바보라고 무시당하던 자신의 숙부입니다. 바둑 하나도 제대로 들 줄 모를 것 같던 그 숙부는 어떤 걸로 유성룡을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얼마나 큰 것을 놓칠 수 있는지, 또 세상을 보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보 숙부 덕에 목숨을 구한 유성룡. 옛날 조선에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벗으로서 이순신이 조정의 모함을 받을 때마다 곁을 지킨 사람이자 외적의 침입에 앞서 철저히 대비하여 임진왜란의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유성룡에게 젊은 시절 있었던 한 가지 기이한 이야기가 개서야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동 땅에서 특히 널리 전해오는 이야기로 바로 유성룡과 그의 바보 숙부에 얽힌 사연입니다. 어느 날 하루 유성룡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숙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숙부님, 기별도 없이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유성룡이 정중히 예를 갖추어 물으니 숙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이 있겠나? 나랑 바둑이나 한 판 두세. 유성룡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숙부는 집안에서도 바보로 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콩과 보리도 가려볼 줄 모른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느닷없이 자신에게 바둑을 두자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성룡은 조선의 국수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바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숙부께서도 내가 바둑을 잘 둔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 어찌 이런 청을 하시는 것인지. 유성룡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니 숙부가 손을 저으며 재촉했습니다. 에이 조카, 바둑 한 판 두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어서 판이나 펴보게. 하는 수 없이 유성룡은 바둑판을 내와 숙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은 숙부는 시작도 전에 코를 후비적거리며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가볍게 한 판 상대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생각하며 첫 수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부가 놓는 수는 처음 보는 수였습니다. 기보에서도 본 적도 없고 어느 기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수였습니다. 유성룡은 처음엔 숙부께서 바둑을 아예 모르시는 게로구나 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수 두 수가 쌓여갈수록 판의 형세가 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느새 유성룡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시작돼 가벼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바둑돌을 그 자리서 만들어 두시는 겐가? 기다리다 날이 새겄네. 숙부는 여유롭게 웃으며 술을 두지 못하는 유성룡을 재촉했습니다. 유성룡은 온 정신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쪽 귀를 간신히 건져낸 것 외에는 나머지를 몽땅 내주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헤헤, 바둑을 좀 두신다고 들었는데. 숙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성룡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만 지고 말았군요. 한 판 더 두시죠, 숙부님. 이번에는 유성룡이 숙부에게 먼저 바둑을 청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가다듬어 몇 판을 더 두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숙부는 번번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몇 판을 내리 이긴 숙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내가 걱정이 되어 와봤더니 바둑 두는 꼴을 보니 그래도 우리 조카님 머리가 비상하구먼.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맥없이 다 내주지는 않겠어. 애를 쓴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구먼. 그 말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성룡은 그제야 숙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평생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이 사실은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온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성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숙부님을 몰라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어리석은 조카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숙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조카님,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학문이 깊고 재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나.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이 있어서일세. 무슨 부탁이신지요? 며칠 뒤에 금강산에서 온 중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것이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나에게 데려다 주게. 유성룡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숙부의 말대로 금강산에서 왔다는 중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성룡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를 집 안으로 들여 음식을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은 좀처럼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저녁이 깊어지자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길을 나서기 어려운데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성룡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안에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허나 마침 저 앞에 숙부님 댁에 빈방이 있을 것이니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성룡이 중을 데리고 숙부의 집을 찾아가니 숙부는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술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카님은 집안에 일이 있다 했으니 어서 돌아가시게. 내가 이분을 잘 대접하겠네. 유성룡은 그 두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뒤 숙부와 중은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술을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중이 잔뜩 취해 골아떨어지자 숙부는 조용히 일어나 중의 짐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조선 팔도의 산과 강, 성과 요새를 빠짐없이 그린 지도 한 장과 번들번들하게 갈린 칼 한 자루였습니다. 그 중은 유성룡을 죽이러 온 자기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숙부는 칼을 들고 중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놈, 당장 일어나라. 감히 조선의 재상을 해치려 하다니.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거두어야겠구나. 잠에서 깬 중이 질겁하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숙부가 낮은 목소리로 중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이 조선 땅이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허나 이 안동 땅만큼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만일 외놈들이 이곳을 넘본다면 씨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이다. 돌아가서 너를 보낸 자에게 이 말을 똑똑히 전하여라. 그 말을 들은 중은 대답 한마디 못하고 황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조선 팔도를 짓밟았습니다. 허나 안동의 유씨 마을만큼은 끝내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숙부는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깊이까지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학벌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화려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한마디가 오래 고민하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뜻밖의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성룡의 모습 또한 인상 깊습니다. 그는 재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고개를 숙였고 기꺼이 배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늘 내 생각이 맞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복에 산다는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정승이 딸을 여럿 두었습니다. 이 정승은 언제나 딸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것저것 참 걱정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정승이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누구 복에 먹느냐? 하고 정승이 물으니 다른 딸들은 다 아버지 복 덕에 먹지요. 하는데 막내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막내딸아,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너는 누구 복에 먹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내 복을 내가 먹지. 누구 복을 먹어요? 아니, 이런 괘씸한. 정승은 막내딸에게 역정을 내었고 막내딸은 휙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승은 막내딸을 괘씸히 여기던 차에 하루는 숫장수 총각이 정승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승은 그 총각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시게나 총각. 자네는 어디 사는가? 하고 정승이 물으니 총각은 삼각산 어딘가에 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 삼각산 말인가? 삼각산 산골 수령이 나하고 밥도 먹고 같이 멱도 감고 하던 사이였는데 하하하, 나를 말하면 아마도 잘 알 걸세. 아, 예. 그래, 장가는 갔는가? 안 갔습니다. 총각은 갑자기 정승이 이런저런 말을 시키자 무척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정승은 쉬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는가? 늙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양손을 짝 박수를 한번 치더니 잘 됐네 하고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줄 것이니 데려가시게. 그러더니 막내딸을 불러와서는 정말로 숫장수에게 딸려보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네. 정말 나랑 같이 가도 괜찮겠소? 숫장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인지라 가는 길에도 계속 막내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제 복이지요. 어서 가세요. 막내딸은 덤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숫장수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집이 어찌나 가난하던지 집은 다 무너져가고 기둥도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순간 집을 보고 막내딸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막내딸은 그날부터 숫장수를 남편이라 부르고 숫장수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막내딸이 숫장수 남편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을 처음 봤는데 이 막내딸은
부잣집 딸인 만큼 금은보화를 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숯을 굽는 데 쓰는 돌들이 아무리 봐도 몽땅 부르는 게 값인 귀한 돌들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찌 이런 귀한 돌로 숯을 굽고 계십니까? 저 돌들을 모두 빼보세요. 어? 이것들은 그냥 숯 굽는 돌들인데요? 서방님, 어서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쑥 굽는 돌들을 다 빼버리면 숯은 어떻게 굽습니까?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서방님, 제가 괜히 이러겠어요? 부인이 자꾸만 돌을 빼라고 하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그 돌들을 빼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돌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가봐요. 네? 장터에는 왜? 이 돌을 팔라고요? 네, 맞아요. 아휴, 아니다. 같이 가요. 당신만 보냈다가는 제 값을 못 받겠네요. 그렇게 두 부부는 그 돌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니 한 장사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돌 파는 거요?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면 내가 몇 푼 쳐줄 테니 날 주슈. 그러자 남편은 아니, 이 돌을 사신다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하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 남편이 돌을 넘기려던 찰나 막내딸 부인이 숫장수 남편의 손목을 붙잡고 장사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돌의 가치를 모르는 척 마십시오. 그러자 장사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모르네. 돌들이 그냥 이런 허름한 바구니에 덩그러니 있으니 뭐 별거 아닌가 했지. 거 얼마에 파실 거요? 장사꾼이 시치미를 떼자 막내딸은 손가락 10개를 펴보였습니다. 10량? 에이, 좀 깎아주지. 알겠소. 10량의 살이다. 그러자 막내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량이 아니오? 그럼 얼마요? 100량이요. 그러자 숫장수 남편이 옆에서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너무한 거 아니오? 장사할 생각이 없으시오? 무슨 돌을 100량을 받아요? 그러자 막내딸 부인은 팔꿈치로 남편의 옆구리를 푹 찍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는 단호하게 장사꾼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00량입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100량 드리리다. 100량에 다 주시오. 그런데 또 막내딸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이 그새 올랐소? 아니, 얼마를 달라는 거요? 다가 아니고 돌 한 개에 100량이에요.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장사꾼은 놀라는 척은 했지만 사실 막내딸 부인이 말한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이걸 다 살 돈은 없으니 2개만 주시오. 네, 손님. 2개 사시면 한 양 빼드리겠습니다.
하하, 고맙소. 많이 파시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돌을 하나에 100냥이나 주고 사간다고요? 네, 서방님. 이 돌은 양반들이 서로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귀한 돌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개 있는데 아버지께서 늘 머리맡에 두고 돌을 매만지시며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셔요. 그러자 숫장수 남편은 허허 웃으며 그 돌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10수개의 돌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입니까? 돈통에 가득한 엽전을 보며 숫장수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 합쳐서 대충 1900냥 정도 되겠어요. 서방님, 혹시 이런 돌이 더 있는 건가요? 이 돌을 구해온 곳에 가면 아마도 오늘 판 것만큼은 더 있을 것이오. 무거워서 다 못 들고 왔었으니. 아니, 그것들까지 팔면? 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귀한 돌들을 더 구해와서 장터에 팔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짓고 살림살이도 다시 들였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막내딸 부인은 대문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문을 열 때 반드시 내복에 먹지 하는 소리가 나도록 대문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정숙댁에서는 막내딸 소식을 10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보고 싶어진 정승과 정승 부인은 방을 붙여서 딸이 사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네 집에를 찾아갔더니 그 집이 참으로 으리으리 하였습니다. 정승과 정승 부인이 왔다는 소리에 머슴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잘 들어보니 내복에 먹지, 내복에 먹지 하는 소리가 자꾸 났습니다. 정승은 그 소리를 듣고는 마중 나온 막내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잘 있었느냐? 그래, 대문에서 웬 내복에 먹지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딸을 골탕 먹이려던 아버님이 괘씸해서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허허 웃으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했다. 너를 보내놓고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10년간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생각해 볼게요. 말은 가시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과에 막내딸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숫장수 남편이 들어오는데 옷을 잘 입고 잘 먹고 하니 인물이 아주 멀끔한 것이 정승이 들인 사위 중에 제일 나았습니다. 사위를 보고는 정승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딸아, 남편감도 이렇게 훌륭하였으니 네가 내복에 먹지 했던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었구나. 허허허허. 그렇게 막내딸을 다시 만난 정승 부부는 막내딸 집에서 한참 머무르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막내딸 부인과 숫장수 남편은 자식들을 잘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김선달의 녹두죽. 옛날 봉이 김선달이라는 욕심 많은 양반들을 골려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에서 녹두죽을 팔며 장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루터를 오고 가는 장사꾼들에게 녹두죽을 팔았는데 꽤나 맛이 좋았기에 그 일대에서는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동강 나루터 하면 김선달 녹두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가지각색이었기에 김선달 녹두죽집에는 별의별 손님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동강 근처에 땅 꽤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웬 양반 한 명이 녹두죽을 먹으러 자주 왔습니다. 이 양반은 이따금씩 지나면서 녹두죽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워낙 거들먹거리고 행동거지가 불량하여 김선달은 이 양반을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양반이 몇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김선달의 죽집에 찾아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맛집이었기에 김선달 녹두죽집 앞에는 개시하기도 전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을 데려온 이 양반이 그 줄을 무시하고는 그냥 냉큼 새치기를 하고 맨 앞에 서서 녹두죽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덩치 큰 하인들이 노려보니 차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녹두죽 내오시오. 그 양반 하는 양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던 김선달은 양반이 주문을 하자 말했습니다. 네네, 주문 받았습니다요. 김선달은 굽신굽신 하는 척 하면서 이 양반 들으라고 크게 부엌에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귀한 손님 오셨소. 여기 녹두죽 2그릇 같은 한 그릇 떠주시오. 아, 그리고 아직 초맛 녹두죽은 알 리가 없으시니 절대로 초는 치면 안 돼요. 양반이 그걸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응? 내가 뭘 모른다고? 녹두죽에 초를 쳤던가? 아니, 그런데 저놈은 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괘씸하네. 양반은 그리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이보게, 고 왜 내 녹두죽에는 초를 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러자 김선달은 속으로 옳거니 걸렸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녹두죽에 초를 처먹는 것은 요즘 한양의 높으신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라. 김선달이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은 더욱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골 양반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내가 그 맛을 왜 모르나?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네. 녹두죽에 초 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드셨네, 이 사람아. 양반은 그렇게 허세를 떨어댔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굽신굽신하며 말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그러면 초를 얼마나 칠까요? 저 서울내 양반들은 초를 아주 듬뿍 치시던데
아무래도 그것은 좀 그렇지요. 김선달이 그리 말하자 양반은 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크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원조라니까? 무조건 많이, 듬뿍, 가득이네. 이게 녹두죽인지 초죽인지 모르게 그렇게 쳐야 제맛이지. 암. 그러자 김선달은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네, 몰라 배웠습니다요. 여보, 여기 녹두죽을 드실 줄 아는 분이시니 죽그릇에 초를 듬뿍 쳐서 올리시오. 김선달은 그렇게 굽신굽신하며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보, 거기 그 어저께 쉬어서 버리려고 빼둔 녹두죽 있지 않소? 여기 있어요. 아니, 진작에 버리라니까 왜 안 버리고 여태 둔 거예요? 그것 좀 줘보쇼. 김선달은 그 쉬어 터진 녹두죽을 그릇에 담더니 가지고 나와 양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초를 듬뿍 친 한양식 최신 녹두죽 대령하였습니다. 오, 그렇구만. 어디 한번 먹어보겠네. 양반은 그렇게 잔뜩 쉰 녹두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시던지 당장 뱉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차마 뱉지는 못하고 맛있는 척을 했습니다. 오, 이것이지. 이게 녹두죽이지. 허허. 아이고 세상에. 이리 초를 많이 친 녹두죽을 드실 줄 아시다니. 아니, 한양 양반들이 보면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김선달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능청을 떨어댔습니다. 그렇게 그 양반은 힘겹게 쉰 녹두죽을 다 비우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당장 구역질을 할 것만 같은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녹두죽은 초를 쳐야 제맛이지. 양반은 그렇게 김선달 녹두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양반은 며칠간 화장실을 들락날락 고생했다고 합니다. 김선달의 녹두집 사람들은 그 양반이 나간 뒤 배를 잡고 웃었고 그 이야기는 대동강 나루터 일대에 소문이 쫙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양반은 부끄러워서 김선달 녹두죽집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가는 향기. 옛날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정자였습니다. 어느 날 어질기로 백성의 칭송을 받는 나라의 임금이 길을 가다가 이 정자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작은 바람이 살살 불어오며 슬쩍 코를 스치고 지나가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은은하지만 실로 기가 막힌 향기였습니다. 임금은 수행 신하들을 불러서 부근에 피어있는 여러 꽃을 꺾어오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근처에 보이는 향기가 좋기로 소문난 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습니다. 난초, 모란, 양귀비. 그러나 임금은
꽃을 하나하나 코에 대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향기들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래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임금은 궁으로 돌아가서 향에 관해 정통하다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일찍이 대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향기를 만났다. 경은 지금 곧 그곳으로 가서 그 향기가 어디에 어느 꽃의 것인지를 알아오도록 하여라. 신하는 그날부로 향원정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날마다 코를 세우고 임금님을 황홀하게 했다는 그 향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바람에 실려 코로 전해지는 향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꽃들의 향기였습니다. 여름철이 지난 뒤 이 신하는 결국 실망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에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기 전 그곳의 경치를 눈에 담고자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서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임금의 명이건 세상사의 일이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그곳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를 스치는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신하로서도 평생 처음 맡아보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아, 이 향기가 임금님을 황홀하게 한 향기로구나. 이 신하는 서둘러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계속 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가진 꽃이나 나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향기였단 말인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 신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그렇게 걷던 신하는 결국 꽃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힘없이 향원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향의 원천은 찾기를 포기해야겠구나. 신하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하는 오랜 여정에 몸이 피로했기에 그대로 정자에 몸을 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가면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구름들이 지나가고 날이 어두워지며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는 숲속에서 도랑거리는 새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작은 새들은 뭐가 그리 신나서 저리 떠드는 것인가? 새들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 향감별사의 눈에
작은 풀 한 포기가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쳐갔던 바위 틈에 있는 풀이었습니다. 아니, 설마? 그 신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은 풀숲을 처적처적 걸어서 바위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풀이 좀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너 갈래의 풀잎 사이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게 무엇인가?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맑은 바람이 한 줄기 그 풀잎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풀잎 사이에서 작은 꽃이 갸우뚱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기, 그 황홀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는 임금 앞에 돌아가서 아뢰었습니다. 그 향기는 크고 아름다운 꽃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고 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가며 자기 빛을 잃지 않은 작은 풀꽃이 지니고 있는 은은한 향기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 향기는 보는 이의 마음이 아무런 편견 없이 청정할 때만 제대로 느낄 수 있기에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봉선화의 결백. 물봉선화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물봉선화는 물을 좋아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물봉선 혹은 물봉숭이라고 부릅니다. 봉숭의 봉은 봉황의 봉으로 꽃이 마치 봉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졌습니다. 물봉선의 꽃은 8월에서 9월에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의 꽃으로 피며 노란색과 흰색의 물봉선꽃도 있습니다. 꽃 모양은 나팔 모양으로 끝이 마치 달팽이관처럼 나선형으로 말려 있습니다. 이 꽃은 꿀도 아주 많아서 벌이나 나비 등 곤충들이 정말 좋아하며 실제로 어린 시절 꽃을 따서 달팽이처럼 구부러진 꽃의 끝을 잘라 빨아먹으며 달콤한 꿀맛을 느끼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봉선에도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인심도 좋고 주민들 사이도 너무 좋아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나 범죄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 중에서도 마음씨가 제일 곱고 아주 착한 데다가 예쁘기까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늘 화목하게 지내며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도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도둑은 온 집을 돌아다니며 값비싼 물건들을 잔뜩 훔쳐가고 이런저런 큰일들을 벌이고는 밤사이에 들키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으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주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몽땅 도둑 맞았다네. 아니, 정말인가?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모셔놨던 황금불상이 사라졌다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인가? 혹시 우리들 중에? 아무리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여도 도둑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았던 지난 일들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니 자신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열심히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여인은 그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돌고 돌아서 이 착하디 착한 여인에게 향하게 되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무래도 저 여자가 범인인 게 분명해. 아, 내가 봤어.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 정말인가? 정말 봤는가? 아, 그게. 그러니까 본 것도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 저 여인이 그날 밤에 막 돌아다녔다고? 이보게, 저 여인이 막 밤에 돌아다녔다는데 여기 이 사람이 분명히 봤대. 뭐라고? 저 여인이 밤에 도둑질을 하며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누구야? 에? 저 여인이 그 도둑이었어? 아이고 세상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는 결국 살에 살을 보태면서 이 착한 여인을 도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둑 누명을 쓴 여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고 말을 해보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둑으로 정해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절 믿어주세요. 이봐, 아니라는데? 아니, 도둑이 그럼 제 입으로 예, 제가 도둑입니다요 하든가? 저 여인이 밤에 도둑질을 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이런 세상에. 아니,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렇게 여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여인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착하디 착한 여인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남에게 나쁜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진짜 도둑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은 처음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래 오가던 창고에서 다른 집에 있던 수많은 귀한 물건들이 발견되며 결국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으며 착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죗값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부르짖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여인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뒤 이 여인이 묻혀있는 무덤에 예쁜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바로 물봉선화였다고 합니다.
이 물 봉선하는 씨 주머니를 만지게 되면 씨 주머니가 터지면서 씨앗이 튀어나오고 또한 그동안 숨어있던 속까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외로운 죽음을 선택한 여인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문 하나로 시작된 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을 붙이고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버려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요. 그 시절에는 기록도 남기기 어려웠고 직접 확인할 길도 많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들은 말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세상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화면과 영상, 수많은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앞에 쏟아지면서 사실과 이야기가 뒤섞인 채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보고 여러 사람에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뒤늦게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조용히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해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급히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에 그대로 기대기보다 스스로 살펴보고 헤아리려는 태도 말이죠. 오늘 들은 이야기 또한 그런 물음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지,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듣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